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동입니다. 우리 이제 공무원들을 포함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뭐 공기업, 뭐 기관, 뭐 협회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우리가 뭐 고객, 시민, 주민 만족도 조사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뭐 시에서나 군에서나 구에서나 등등등. 그래서 그 설문지를 이용해서 고객 만족도, 시민 만족도 조사를 많이 이제 하게 되잖아요. 뭐 성과 평가를 할 때도.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냥 막 설문지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 타당성이 있는지, 신뢰성이 있는지 이걸 꼭 검토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추후에 객관적인 어떤 그 검증 같은 것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설문지에 대한 타당성, 기관에서 실시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어떤 시에서 지역 축제 많이 하잖아요. 그 계절마다. 그래서 요즘 겨울이니까 송어 축제, 뭐 빙어 축제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축제가 있었다 생각하고 이제 그래서 그 기관에 있는 그 직원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번 지역 축제 후에 행사 성과 평가를 좀 해야 돼. 그랬더니 방문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하죠. 먼저 조사할 설문 문항을 한번 구성해보자. 그런데 또 여기서 아주 똑 부러지시는 분이 설문 내용이 타당한지 꼭 확인해야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문조사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문지를 우리가 만들기 전에 좀 구성 절차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필요한 정보,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건가, 뭐 온라인으로 할 건가, 오프라인으로 할 건가, 뭐 행사장 내에서 할 건가, 아니면 뭐 이메일이나 구글 네이버 폼으로 설문지를 돌릴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어떤 정보를 우리가 물어볼 건지 그거를 이제 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질문 항목과 질문 형태, 폐쇄형으로 갈 거냐, 개방형으로 갈 거냐. 폐쇄형은 보기를 주고 1번, 2번, 3번, 4번 중에 고르시오 이렇게 하는 거고, 개방형은 뭐 이번 축제에서 개선해야 될 점을 서술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개방형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질문 항목 어떤 거를 질문할 건지, 그리고 질문의 형태 폐쇄형으로 할 거냐 개방형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적절한 질문과 순서를 결정해야 돼요. 이 순서 적절한 질문 해야겠죠. 그 행사와 관련된 질문을 해야지 전혀 뜬금없는 뭐 우리 시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우리 시에 대해서 뭐 좋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축제에 대해서 얘기해야겠죠. 그리고 순서도 그 일반적 특성, 그러니까 인구 통계적 특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별, 뭐 소득, 뭐 여기까지 오는데 교통수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적 이런 인구 통계적 특성, 이런 것들은 가급적 맨 뒤에 놓는 게 좋습니다. 앞에부터 그 질문하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질문의 어떤 순서들도 그 순서를 그냥 쭉 그 질문을 한꺼번에 확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서들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초안이 나와서 설문지가, 그러면 초안이 나오면 그대로 배포하는 게 아니라 예비조사라고 하죠. 사전조사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다른 이제 그 설문 좀 초안이 나오면 의견을 물어보고 질문이 모호한 게 없는지, 이해가 되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나서 최종 이제 설문지를 완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설문지 작성에 있어서 주의사항, 전문적 용어 지향하고, 전문적 용어 쓰면 안 되겠죠. 일반 시민들이 아는 그 문장과 쉬운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문항의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문항의 이해도가 낮으면요, 엉뚱한 답을 하거나 응답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안 하려고요. 아니면 그냥 막 체크하게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상황이 실제로 안 좋은지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상황이 실제로 얼마나 안 좋은지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이 질문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몇 번 읽어야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되었었던 질문이었어요. 근데 응답자가 이해하기 난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단순하게 안 좋은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 적 있습니까? 그냥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수정하거나, 아니면 설문지에서 그냥 삭제해야 돼요. 그 질문은.
그리고 질문간 중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명확히 구분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질문에 2개 이상의 답을 생각하지 않게 학문의 내용, 항목의 내용이, 문항의 내용이 서로 중복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땡땡 축제에 오기 위해서 누구랑 상의했습니까? 라고 해놓고 보기 1번에 배우자, 부모님, 형제, 친구,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해놨어. 그런데 이런 보기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둘 이상일 수 있어요. 이 축제에 오기 위해서 아내랑도 상의했고, 우리 애들이랑도 상의했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건 복수응답을 하게끔 하거나,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질문간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질문에 2개 이상의 내용으로 질문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뭐 땡땡 축제에서 안내 서비스와 음식에 만족하십니까? 이거 별 문제 없는 질문 같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땡땡 축제에서 안내 서비스와 음식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안내 서비스도 물어봤고 음식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나는 안내 서비스는 좋아하는데 음식은 형편없었는데? 왜냐하면 응답자가 이렇게 확신 없이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응답하게 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개념만 포함해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뭐 음식, 쇼핑 등 이렇게 얘기했어. 음식, 쇼핑 등 하면 등등등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생각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하면 안 된다. 하나의 질문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 질문이 많더라도. 그리고 지나친 사적 정보, 유도 질문, 이런 가정하에 질문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소득과 어떤 연봉 수준을 우리가 이제 수기로 직접 쓰게 이렇게 한다거나 뭐 가족의 어떤 민감한 내용을 너무 직접적으로 질문하면 안 써요. 이 수기로 절대 안 씁니다. 연봉도. 그래서 보통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정보 제공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소득을 묻는다고 할 때는 구간을 정해주는 게 좋아요. 1번 100만 원 미만, 2번 1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미만, 뭐 이런 식으로 보기로 딱딱딱 그 범위를 제시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도 질문. 뭐 예를 들면 참가하신 축제는 국제 행사 등 많은 경험이 있는 대기업 출신 기획자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 땡땡 축제의 행사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것은 이미 응답자한테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건 좀 크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문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설문지의 어떤 타당성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의 문항, 그러니까 질문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이 개념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이제 확인해야 되고요. 그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서 정책 수립, 그리고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설문 타당성 확인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설문 그냥 하면 안 돼요? 왜 타당성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사 분석, 이제 우리가 이 설문지 가지고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빈도 분석 뭐 이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뭐 카이스퀘어 분석이라든가 집단 간 차이 비교 분석이라든가 뭐 성별, 소득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과관계, 상관관계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다차원적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데이터, 그 설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성 강조가 되고요. 결과의 신뢰성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는 통계 분석과 정책 개발과 프로그램에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관계자들의 어떤 신뢰 향상과 의사결정의 정확성이 증진된다. 그러니까 이 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이 타당성 검증은 제가 봤을 때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타당성 검증을 많이 이제 또 안 하는 경우도 좀 많은데요. 여러 이유로 제가 봤을 때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는 국민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타당도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타당도 검증은 조사의 과학적 기반이 돼요.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수행하는 조사의 어떤 과학적 정확성과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타당도 검증을 통해서 설문조사 도구가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대상을 반영하는지 확인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타당도 검증을 통해서 얻은 그 신뢰성 높은 데이터는 다차원적인 통계 분석도 되고, 정부기관이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책 결정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정보는 효과적인 정부 운영, 기관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타당성 검증을 꼭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검증 방법으로는요, 내용 타당도와 구성 타당도 검증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가 설문의 목적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평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축제의 어떤 설문조사의 경우에 설문 문항이 축제의 성공 여부, 개선 사항, 향후 개최 방안, 이런 등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타당도 검증은 내용 타당도 검증과 구성 타당도가 있는데요. 이 내용 타당도는요, 설문 문항이 설문의 목적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평가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설문조사의 문항들이 측정하려는 개념의 그 모든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는가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 문항을 이제 우리가 전문가에게 검토 받아서 설문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이해하기 쉬운지, 중복되지 않는지 등등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문 대상자에게 설문 문항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용 타당도다. 그러면 구성 타당도는 뭐냐면, 이 설문 문항이 설문에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평가하는 건데요. 설문 문항에 어떤 예를 들 거예요. 좀 이따가 그 요인 분석을 통해서 평가하거나 설문 대상자에게 문항에 대한 응답이 개념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그런 확인하는 방법을 가지고,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설문의 타당성 검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 축제 설문조사의 목적은 축제의 성공 여부, 그리고 개선 사항, 향후 개최 방안 등등을 파악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설문 문항이 이러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만족도, 행사 내에 어떤 컨텐츠, 그리고 활동 평가, 행사 시설, 편의 시설 평가, 행사의 의미와 어떤 행사의 가치 평가, 행사의 홍보, 그리고 정보의 효과성 평가, 그 다음에 개선, 제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알아보려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 다양한 질문들을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이제 진행하면 행사의 강점과 어떤 개선점도 파악하고 미래의 향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또 행사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딱 오신 거예요. 땡땡 축제에 참가한 방문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성한 설문지 검토와 타당도를 분석해 주세요 라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퀵데이터에서 설문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전문가 검토와 일반인 대상으로 문항 이해도 등을 체크하고 최종 문항 수정 후 타당도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딱 합니다. 자, 그래서 설문 이제 그 기관에서 만든 설문지를 가지고 내용 타당도 검증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설문지 만드는 데 있어서 약간 이건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기타 등등을 통해서 삭제할 거 삭제하고 수정할 거 수정해서 내용 타당도 검증 후에 최종 이제 설문지를 딱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물론 이제 여기 보여지는 거는 1번 남자, 2번 여자 이렇게 있지만 이거 생략하고 그냥 남녀. 그다음 귀하의 연령은, 근데 이런 거는 그 수기로 직접 쓰게 이제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통계적 분석이. 이런 걸 이제 직접 쓰게 하는 이런 점수, 이런 것들을, 그 연속형 척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율 척도라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많아요. 분석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거를 직접 쓰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하 학력은 1번 고졸이야, 대학 재학, 3번 대졸, 4번 대학 원졸, 이런 식으로 썼고, 혼인 여부, 직업은
그리고 직업은 뭐 이거는 일단 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에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직종, 이렇게 아우르는 직업을 놔두고 뭐 기타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게끔, 직접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아의 월평균 소득은, 근데 월평균 소득은 직접 쓰라 그러면 이건 조금 그렇잖아요. 내 월급 아씨 나 300만 원 받는데 600만 원 너무 적게 받는다고 티 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거짓으로 쓰거나 안 쓰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정해주는 게 좋다, 이런 민감한 것들은. 그리고 축제 참가한 동반 형태는 1번 혼자, 2번 연인, 뭐 3번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고, 기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동물이랑 왔을 수도 있어. 강아지랑 반려동물이랑. 그래서 기타 이렇게 놔두는 게 좋다,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축제 참가의 교통수단은 뭐 버스, 뭐 기차, 택시, 자차, 기타 뭐 이렇게, 뭐 자전거 타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 사이클 좋아해서. 아니 뭐 요즘 그거 있잖아, 전동 킥보드, 이거 타고 왔을 수도 있죠, 옆 동네에서. 그래서 기타 이렇게 놔둬도 된다. 그래서 일반적 특성으로 이렇게 이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설문 이런 거 물어봤어요. 이 축제에 대해서 이 어떤 걸 구성했냐면, 감각을 자극한다, 뭐 감각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압도할 정도로 강한 인상을 준다, 새로운 신선함을 느낀다, 차별화된 차별화된 경험 제공한다, 나에게 특별한 가치를 제공한다, 호기심을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뭐 알아보고 싶은 것들을 쭉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질문 문항이. 그리고 이제 리커트 척도, 5점 척도라고 합니다. 뭐 7점 척도도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2번. 약간 그렇지 않다. 뭐 3번. 그렇지 않다. 4번 보통이다. 이런 식으로 7점 척도를 해도 됩니다. 근데 7점 척도하면 소비자들이 이거 이렇게 되게 애매하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점과 장점과 단점은 있는데, 보통 5점 척도라는 게 시민들이 응답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또 있어요. 뭐 참가하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참여한 목적이 명확하다, 프로그램이 즐거웠다, 깊이 몰두하였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만족한다, 행사 운영에 만족한다, 안내 서비스 만족, 음식 만족, 다시 방문하고 싶다, 지속적으로 참가할 의향이 있다, 이 축제에 대해서 주변에게 알리겠다, SNS에 게시하겠다, 이 개최한 이 지역에 호감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총 28개의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문을 이제 하는데, 이 타당성 분석은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조사의 사용 목적을 잘 달성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타당성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측정하려고 의도하는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타당성 분석은 이제 구성 타당도, 아까 내용 타당도는 이제 전문가들이 검토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과학적인 어떤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타당성 검증을 구성 타당도라고 하는데, 이 구성 타당도를 대표적으로 이제 요인 분석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추상적 개념의 공통 요인, 그러니까 유사한 것들, 유사한 질문들끼리 이거를 추출해내서 이 변수에 내재된 잠재적 구성 개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28개 질문을 쫙 했는데 어떤 공통 유사한 질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을 같이 하는 그것들을 그룹화시켜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인 타당성 검증을 하는 건데요. 이 설문 문항이 개념을 잘 구성하는 타당성을 가지고 요인을 잘 설명하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 요인 분석은요, 관찰 가능한 여러 변수에서 어떤 특정 잠재 요인을 추출해서 변수 간의 그 관계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문항끼리의 그 관계. 예를 들어서 축제 체험의 만족이라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재방문 의도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축제 재방문 할 거냐, 이런 의도, 그리고 축제 체험에 대한 만족도, 뭐 이런 것들을 추상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죠? 만족도는 추상적인, 우리가 전자기기로 측정할 수 없잖아요. 질문을 통해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응답했구나, 이런 것들을 만족도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상적 개념과 관련된 어떤 행동을 관찰하거나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사용해서 개념의 존재를 추론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설문지를 만들고 이 설문지를 가지고 타당성 검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인 분석이라는 것을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요인 분석의 이제 방법은요, 이제 검증돼야 될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성분 분석이라는 걸 씁니다. 가장 적은 수의 요인으로 압축할 때 효과적이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 주성분 분석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회전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이제 베리맥스 회전한다라는 건데, 요인을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증해야 되는 거는 이 바틀렛의 구형성 검증 유의성, 그러니까 그 유의확률이 0.05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KMO 값이라는 것이 0.7 이상 돼야 된다라는 거, 이걸 확인하고요. 분산의 설명력이 60% 이상 나와야 된다. 요인 적재 값이 0.4 이상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검증이 되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자 한다면 그 논문 타당성 검증, 탐색적 요인 분석, 타당도 분석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 저희 그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분석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KMO와 이 바틀렛의 구형성 검증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값에서는 KMO가 0.909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0.7 이상으로 요인 분석에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유의 확률이 있는데 유의 확률이 0.000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변수들 간의 그 상관관계는 유의적이다. 이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에 적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28개를 놓고 쫙 돌려봤어. 요인을 한번 같은 그룹, 그 유사성 있는 것끼리 한번 그룹화해. 응답자들이 어떻게 그룹화했는지 생각했는지 보자. 그래서 딱 했더니 28개의 질문이 8개, 지금 이 표에 요인 1, 2, 3, 4, 5, 6, 7, 8 있잖아요. 8개의 요인으로 그룹화가 된 거예요. 이 28개의 질문이. 그래서 그 고유값이라고 있잖아요. 요인 그 표에 밑에. 이 고유값이라는 것은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의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높아야지 좋은 거예요. 높을수록 중요한 요인인 거예요. 그리고 분산은 해당 요인이 전체 분산 중 몇 %를 설명하는가를 의미하는데요. 그 8번에 보면 맨 끝에 73.191 있죠. 이거는 73.191%라는 건데요. 추출된 이 28개의 질문에서 8개로 그룹화가 됐는데, 이 8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73.19%를 설명한다라는 건데, 그럼 반대로 전체 분산의 73.192%니까 뭐 26.7%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 정도는, 26% 정도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걸 딱 어떻게 그룹화가 됐냐 딱 봤어요. 28개를 딱 놓고 그 분석한 걸 이제 봤거든요. 지금 좀 전에 제가 73.19%라고 하고 나머지 26.8% 정도는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조금 더 쉽게 하면 정보 손실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보 손실이 있다. 그래서 최종 누적 분산 값이 60% 정도는 돼야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전체를 60% 정도는 설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 분산의 설명이 60% 이상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딱 보니까 이렇게 딱 요인들이 8개 그 질문이 쫙 있고요. 요인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딱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요인 적재값, 요인 적재랑 그 표에 있는 그 데이터 값들, 이게 요인 회전된 그 값이에요. 요인 적재값이라고 요인 적재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각측적 문항과 각측적 문항, 질문 28개의 이 각측적 문항과 1, 2, 3, 4, 5, 6, 7, 8로 구분된 이 요인 간의 상관관계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인과 어떤 그 질문 문항, 그 변수라고 하거든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동일한 구성 변수로 그룹화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값이 그래서 0.4에서 0.5 이상의 값을 보여야 돼요. 지금 보면 같은 음영의 적재 값이, 예를 들어서 지금 순번은 없지만 그 연두색, 맨 위에 있는 연두색,
뭐뭐 축제에 대해 주변에 추천하겠다, 축제에 다시 방문하고 싶다, 지속적으로 참가할 의향이 있다, SNS에 게시하고 싶다, 이 축제를 개최한 뭐뭐 지역에 호감이 간다, 이렇게 했죠. 이 값이 그 변수, 각 그 측정 문항의 이 값과 1번 요인, 1번에 묶였으니까, 그룹화가 됐으니까 1번 요인의 값이 높은데, 그 외에 2번 요인, 3번 요인 얘도 높은 값을 보이면, 이것은 다른 요인과도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1번 그룹화된 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질문에 무언가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측정 항목은 우리가 삭제를 고려하고 뭐 다른 이제 통계 분석을 하던가 아니면 이 질문은 뭐 조금 그냥 가도 되는데 다른 요인과도 어떤 높은 그 관계값을 보인다 그러면 삭제를 고려하고 다른 분석을 하는 게 맞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결과를 보면 0.829, 0.797, 0.743, 0.733, 0.561 1번 요인과 이렇게 그 각 질문들이 이렇게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번, 3번 이렇게 그대로 보면 1번만 볼게요. 뭐뭐에 대해 주변에 추천하겠다. 0.829, 2번 요인은 0.139, 3번 0.071, 뭐 저거 쭉쭉쭉쭉 가서 좀 낮아. 그 상관관계가. 그래서 1번에 그룹화가 된 게 확실하게 그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으로 된 것도 이렇게 그 2번 요인의 높은 값, 0.880, 868 이렇게 높은 값으로 같이 그룹화가 됐고, 그 다음 밑에 또 3번 요인을 보니까 또 이렇게 높은 값으로 분류가 됐는데, 7번 요인의 그 세 번째 감각적 분위기를 연출한다가 7번 요인에도 0.442 정도 높은 값을 갖고 있어요. 상관관계가 7번 요인과도 뭔가 높은 관계가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0.4 이상의 다른 요인에도 뭔가 이렇게 개수값을 보여도 그 요인 적재값들이 0.5 막 이상 그렇게 과한 그 값을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지금 3번 요인에 그냥 그룹화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그 또 민트색에 있는 것도 보면 5번 요인에 그 3개가 그룹화가 되어 있지만 1번 요인에도 0.47 이렇게 묶여 있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그룹화가 큰 상관관계 개수값들이 크게 그룹화가 됐지만 중간중간에 다른 요인들에도 이렇게 있지만 그 값이 뭐 이 그룹화가 완전히 이탈할 정도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0.5 미만이니까. 그래서 이쪽에도 있지만 그래도 그룹화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이 요인이라고 분류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아니라 그룹화된 걸 이제 확인했어요. 수치로. 그리고 나서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딱 묶인 것끼리. 자, 묶인 걸 딱 보니까 땡땡 축제는 나의 감각을 자극한다. 나의 감각을 압도할 정도로 강한 인상을 준다. 땡땡 축제는 감각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렇게 이 세 가지의 그 변수, 측정 문항이 그룹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고민을 생각했어요. 이거는 감각을 통해 축제 구성의 물리적 환경을 체험한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걸 이렇게 명명했어요. 감각 체험이다. 이 세 개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신선함을 느낀다. 타 축제가 다른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나에게 특별한 가치를 제공한다. 그래 이 세 개가 묶였단 말이에요. 그룹화가.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축제 체험에 따른 정서적 감각에 대한 방문객, 그 방문 시민의 느낌.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감성 체험이라고 우리가 칭하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쭉쭉쭉쭉 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룹화된 것끼리 딱딱딱 보니까 공통적인 그 느낌이 있어요. 유사성이. 그래서 정의를 먼저 이런 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구나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명칭을 부여하는 거예요. 감각 체험이구나. 이거 두 번째는 감성 체험이구나. 그 다음 밑에는 인지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 네 번째는 행동 체험일 수 있겠구나. 그 다음 마지막은 관계 체험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축제 관계에서 체험에 대한 요소들을 물어봤으니까 이 체험의 어떤 그 효과성이라든가 체험의 그 경험 그걸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기관이 축제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렇게 체험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으로 또 보니까 축제에 대해 추천하겠다, 방문하고 싶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5개가 그룹화가 돼 있어요.
이걸 보니까 정의를 내려서 타인에게 축제를 자발적으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그리고 향후 축제에 다시 참여할지의 여부. 이거는 추천 의도 및 재방문 의도라고 우리가 칭하자. 그리고 다음으로 축제에 참가하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참여한 목적이 명확하다. 프로그램이 즐겁다. 깊이 몰두하였다.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도달하는 집중력이 모아지는 최적의 심리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축제 몰입이라고 하죠. 몰입했다. 체험에 몰입했다. 축제 체험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축제의 전체적인 안내 서비스에 만족한다. 행사 운영에 만족한다. 프로그램에 만족한다. 전체적인 음식에 만족한다. 축제의 서비스와 관련된 총체적 소비에 기반한 전반적 만족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축제의 만족이라고 칭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럼 타당성은 이렇게 분류가 됐어. 타당성은 아까 그 그룹화된 거와 요인 적재값 0.4 이상끼리 그룹화되는 걸 확인했고, KMO 값, 그 다음에 배틀레스 구형성 검증, 그 다음 분산 설명력 60% 이상, 이런 거를 검증한 것이 과학적인 객관적 검증으로 통계 분석을 해서 타당성 검증을 한 거예요. 이 설문지는 이제 타당성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걸 보는 거죠. 조사가 측정하는 것을 일관되게 정확하게 측정하는가? 다시 말해서 측정하려고 의도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히 오차 없이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 이게 신뢰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신뢰도 분석. 이 신뢰도 분석은요, 이제 대표적으로 크롬바 알파라는 걸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크롬바 알파 값이 0.6 이상일 때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크롬바 알파는요, 우리가 타당도로 이렇게 그 요인 분석해서 요인끼리 그룹화시킨 거 있잖아요. 이것들을 전부 다 합산해서 각각의 신뢰도 값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각체험 0.757, 감성 0.911, 인지체험 0.809, 행동체험 0.823, 관계체험 0.794, 몰입 0.910, 만족 0.865, 추천 및 재방문자 0.900. 높은 신뢰도가 있다. 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일관되게 정확하게 측정했다. 이게 신뢰도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값을 보여.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타당도와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첫 번째 그림은 뭐예요? 어떤 그 관역에서 위에 다 꽂혀 있어. 그죠? 이거는 신뢰도가 좋은 거야. 한쪽 방향에 정확하게 다 사격을 했는데 딱딱딱 다 맞췄어. 그런데 우리는 거기 맞추려는 게 아니라 십자 중간에 맞춰야 돼. 그죠? 근데 위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뢰도는 있어. 일관되게 썼어요. 일관되게. 그래서 이건 신뢰도가 있지만 타당도는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림은 그냥 산발돼 있잖아요. 신뢰도도 없고 타당도도 없는 거. 이건 뭐냐면 그냥 사격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조준도 안 하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당도도 높고 신뢰도도 높고 정확한 십자 관역에 정확하게 쐈고요. 여기 일관되게 다 쐈어. 이것이 설문지의 응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설문지 응답이 정확하게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를 이 십자에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축제 행사에 대한 어떤 그 체험 요소와 그 다음에 이 체험에 얼마나 몰입했고 그리고 이 체험에 얼마나 만족했고 다음에 너네 앞으로도 계속 올래? 이걸 묻는 거잖아요. 만족, 성과를 묻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성과에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측정하려고 하는 것에 정확하게 측정이 돼야 되고 일관되게 측정을 해줬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설문지의 어떤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한 후에는 설문조사 후 일반적인 응답 빈도, 대개 보고서 보면 빈도 분석만 한 그 보고서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표할 수 있다. 이 모든 그 시민이나 국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통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빈도 분석, 1번에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가 몇 퍼센트 응답했고 매우 만족한다 몇 퍼센트 응답했다. 이렇게만 끝내면 안 돼요. 그렇죠?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데이터를 활용한 이 다차원 분석은요, 각 어떤 요인들의 어떤 인과관계 검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상관관계 분석,
뭐 회귀 분석, 그리고 판별 분석, 뭐 할 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타당성과 신뢰성은 꼭 검증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어떤 그 시민, 뭐 기관의 어떤 고객, 이런 그 특성에 따라서 주요 그 변수 간의 어떤 비교 분석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T 검증, 분사 분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단순하게 빈도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만족에, 혹은 뭐 지역별의 차이가 있을까, 아니면 뭐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한다면 그 어떤 타겟 그 시민층, 타겟 고객층을 대상으로 우리가 또 다양한 정책 개발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축제라고 한다면 그 행사 축제에 대한 어떤 다양한 그 뭐 홍보 방법이라든가 전략적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꼭 설문지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하고 나서 좀 다양한 분석을 한다면 고퀄리티의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또 정부기관에서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또 강의를 찾아 들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